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저는 나이 50이 넘은 지금에서야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정아빠와 시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 바로 옆집에 살면서 형 동생하며 지낸 사이라고 하셨어요. 두 분이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게 되었을 때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서로 결혼시키자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동업을 시작하게 되셨고 기계 한 대 가져다 놓고 시작했던 작은 공장은 계속 커져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 되었어요. 양쪽 아버지들은 공동사장이 되어 힘든 일 좋은 일 다 겪으며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이가 되셨죠. 어쩌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양가 어머님들이나 자식들까지도 자주 왕래하는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와 동갑이었어요. 대학을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함께 보내면서 속에 있는 말을 다 터놓고 지낼 정도로 가장 친한 친구 사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농담 삼아 나중에 자기 오빠랑 제가 결혼을 하면 본인이 못된 시누이 노릇을 제대로 해주겠다면서 농담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와 제 친구 그리고 남편까지 셋은 어린 시절 대부분의 추억을 함께 할 만큼 항상 붙어 다녔어요. 어쩌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저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던 남편이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던 건 제가 대학교 여름방학 시절에 잠깐 친구와 남편이 지내고 있는 미국으로 놀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친정아빠는 예전부터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길 원하셨어요. 안 그래도 남편과 제 친구가 미국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방학 때 놀러 갔다가 미국 생활이 마음에 들면 아예 대학을 이쪽으로 옮겨서 다니길 바라셨던 거죠. 아무튼 당시에 남편이 살고 있는 뉴욕으로 놀러 가게 되었고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 오게 된 거라 긴장이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영어도 잘하는 사람들이 둘이나 저를 데리고 다녀서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저한테 촌것이 언제 또 뉴욕에 오겠냐며 자기 공부도 바쁜 와중에 저를 데리고 뉴욕 관광을 시켜줬고 맛집이나 명소에 데리고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 달 일정으로 왔던 미국이 너무 좋아서 일정을 크게 늘리게 되었습니다. 2달 정도 함께 뉴욕 생활을 하면서 보게 된 남편의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옆에서 지켜봤던 친한 오빠가 아니라 이제는 멋진 남자의 모습이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 뉴욕에서 영어도 엄청 잘하고 항상 당당했었고 저한테 미국에서 사귄 친구들도 소개해주는데 이 사람이 완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 남자라면 진짜 우리 아빠 말대로 결혼을 하더라도 평생 믿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게 되었죠. 그때 남편을 따라 대학 친구들 파티에도 몇 번 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항상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하며 본인의 피앙세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그저 농담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뉴욕 공항에서 갑자기 저한테 반지를 꺼내 끼워주더라고요. 사실 내가 아저씨한테 너를 여기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어. 지금이 아니면 고백하기 힘들 것 같아서. 남편의 너무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지만 정말 우리가 타이밍이 좋았던 건 저도 마음이 크게 요동치고 있을 때고 배경이 뉴욕의 공항이라 그런지 정말로 이 상황 자체가 로맨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저희는 한국과 미국을 서로 오가며 뜨겁게 연애를 했고 결국 유학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어릴 적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면서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반겨주셨습니다. 다들 저희를 축하해 주었고 얼마 후에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 남편은 회사로 들어와 부모님의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고 제 친구 역시 유학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회사에 들어갔어요. 저는 회사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대학 전공 자체가 완전히 다른 예체능 쪽이라서 대학 나온 뒤에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 1년 만에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했던 날들이었죠. 그때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저를 오라 하더라고요. 일하다 말고 회사로 달려가 보니 회사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었고 회사의 컴퓨터나 서류 자료들을 박스에 담아 챙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검찰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아빠가 회사 돈을 횡령을 하고 탈세를 하고 있다며 누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더라고요. 검찰 쪽에서 가지고 있던 회사 내부 자료들은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돈을 꾸준하게 횡령해온 증거가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아빠가 횡령한 돈이 들어있는 여러 개의 차명 계좌까지 발견이 되며 아빠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빠라서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아빠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자식은 저 하나뿐이고 애초에 부모님은 조만간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사실 예정이라 돈에 크게 욕심낼 상황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제 남편이자 사위에게 경영권을 다 넘기고 은퇴하실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시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아빠는 자기가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증거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는 쉽지 않았어요. 너희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럴 줄은 몰랐다. 지난 세월도 있고 내가 얼마나 너희 아버지를 믿었는데. 솔직히 선처해줄 생각도 없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시아버지께서는 아빠에게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셨다면서 어떠한 선처를 베풀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당시 제 입장에서는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찌 보면 그쪽 입장에서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봐요. 모든 증거가 아빠의 범행을 지목하는 와중에 심지어 가족인 엄마나 저조차도 아빠를 믿는 것이 맞는 일인지 헷갈리더군요. 결국 재판에서 징역 5년과 엄청난 추징금까지 받게 되면서 교도소로 가시게 되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회사에서 아빠의 지분 역시 바로 정리되었고 경영권 모두는 시아버지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아직 얼굴 보기가 껄끄러웠지만 제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었죠. 그곳에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제 친구였던 신우까지 다 모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너도 돌아가는 상황 다 이해했지? 너희 아버지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가 얼마나 힘든지 직원들도 다들 난리야. 우리가 직원들한테 미안해서라도 배신자 가족이랑 사돈 맺고 사는 건 힘들 것 같아. 서류는 다 준비해놨으니까 당장 도장 찍고 이혼해라. 시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 식구들과 사돈으로 지낼 수 없다면서 남편과의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고 남편 역시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할 뿐 그 집안 식구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는 양심도 없니? 너희 아빠가 한 짓을 보고도 아직 집에 붙어 있었어? 아저씨가 회사 돈 빼돌려서 너희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저랑 3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신우마저 저보고 빨리 도장 찍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믿었던 남편과 단짝 친구까지 저와 인연을 끊겠다는 말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고 이혼 과정에서 아들의 양육권마저 뺏기고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고개 숙이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이혼 후에 몇 번이고 아들 얼굴을 보여달라고 시댁에 찾아갔지만 분명히 제게도 만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주위 눈초리가 있으니 아들이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범죄자 집안은 아예 자기 식구들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셨죠. 평생 반성하며 쥐 죽은 듯 살라는 말은 덤이었어요. 다른 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내 배 아파 낳은 아이의 얼굴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아빠에 대한 원망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빠의 외로운 싸움은 계속되었어요. 엄마도 있는 돈을 모아 변호사를 구해 이리저리 아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뛰었지만 수차례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너무 억울했던 아빠는 감옥에서 거의 정신줄을 놓아버리셨고 건강 문제로 약간의 감형을 받아 만기 출소한 아빠는 너무나 달라진 집안 상황에 대한 죄책감으로 얼마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갑작스러운 비보에 안 그래도 사건 이후로 몸이 좋지 않으셨던 엄마마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쓰러지셨고 저 혼자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시댁 식구 어느 한 명도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잘못을 했다곤 하지만 평생을 중마고우로 지내온 친구의 가는 길조차 보러 오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아빠의 물건 중에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저와 엄마에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이야기와 자기는 정말 억울하다는 말이 잔뜩 써 있었어요. 그걸 보니 아빠를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잠시나마 원망을 했었던 제가 한심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할 만큼 다 해본 이 상황에서 제가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은 없었어요.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명분도 없어져서 저는 아픈 엄마를 모시고 모든 걸 정리한 뒤에 시골로 내려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인을 통해 종종 아들의 소식과 사진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시댁 때문에 아들 얼굴을 보러 갈 수조차 없었고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아들 앞에 나서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매년 아들 생일날에 남편을 통해 생일 선물과 편지를 전달하는 것 정도가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가끔 저를 만나면 많이 안타까워하는 눈치였지만 딱 그 정도였고 더 이상 저한테 여지를 주지는 않았어요. 시간은 몇 년이 훌쩍 흘러 시아버지까지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이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회사가 저희 아빠가 있을 때보다 훨씬 커졌고 본사 건물도 크게 올리는 등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악연으로 끝났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지만 내 아이의 아빠이고 한때나마 사랑했던 사람이 먼저 떠났다는 소식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어요. 장례식에 제가 찾아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오지도 말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편 장례식에 찾아가 깽판 놓을 생각도 없었는데 뭐가 겁이 났는지 마지막 인사조차 하러 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오지 말라는 걸 굳이 갈 이유도 없고 저는 그냥 평소대로 지내고 있었어요. 작은 시골에서 정말 작은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학원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 사진으로 보기도 했었고 한눈에 제 아들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었어요. 서슬퍼런 시어머니 때문에 아들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지만 10년이 훌쩍 넘어 이제는 다 커버린 아들을 보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지금까지 할머니 때문에 저를 만나러 올 수가 없었고 만약 몰래 찾아가거나 저를 만나다가 들키면 자기 할머니가 저한테 고소를 하고 못살게 괴롭힐 거라고 하는 말에 찾아올 수가 없었다네요. 그리고 한때는 제가 이미 아들을 잊어버리고 새로 결혼해서 산다는 거짓말까지 시어머니가 하셨고 그래서 아들이 사춘기 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원망하며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매년 보내던 편지와 선물도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전부 가로채서 전해주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할머니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아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런 모습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제가 더 미안했어요. 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한 일이었고 지난 시간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눴습니다. 평범하지 못한 집안 환경에서도 아들은 너무나도 성실하고 바르게 자랐더라고요.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한 가지 이야기를 제게 해줬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회사 변호사로부터 편지 한 통을 전해받았다고 합니다. 그 안의 내용을 보자마자 바로 저한테 달려온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제게도 보여줬는데 남편이 남긴 편지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들어있었어요. 남편이 몇 년 전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걸 알고 저와 아들에게 언젠가 모든 걸 고백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회사에 공금을 횡령한 건 제 친구인 신우이였고 그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건 시아버지였죠. 시아버지가 회사에 대한 욕심이 날로 커져가던 와중에 신우이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걸 전부 서류를 꾸며 친정아빠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어요. 남편은 이 모든 걸 전혀 모르고 있었고 불과 몇 년 전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 버려서 돌이킬 수조차 없게 된 거죠. 사과를 해봤자 우리 아빠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혼한 우리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은 편지에서 저와 아들에게 몇 번이고 거듭 사과를 했어요. 시어머니 역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알면서도 저와 아들을 억지로 떼놓고 절대 만나지도 못하게 하셨던 거죠. 심지어 시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과 제게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막은 건 역시도 시어머니였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괜히 식구들끼리 혼란만 생기니까 평생 마음속에 묻고 살자고요. 그래서 남편은 저한테 모든 걸 고백하는 대신에 편지로 적어 변호사에게 맡겨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세상 떠난 이후에도 신우는 계속 회사 돈을 빼돌리는 중이고 남편은 편지 마지막에 본인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재산을 저와 우리 아들 앞으로 남기겠다는 말을 남겼어요. 일 처리는 변호사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말라며 끝까지 자기가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자마자 돌아가시기 전까지 본인은 절대 회사 돈에 손댄 적 없다며 억울해하시던 아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왜 이 사실을 조금 더 일찍 이야기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원망도 들더라고요. 본인 식구들의 잘못을 저희 아빠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서도 끝까지 뻔뻔하게 아빠를 배신자 범죄자라 몰아붙이며 장례식장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그 가족들을 저는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둘이 남편이 이야기한 대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와 함께 셋이서 시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너가 여긴 무슨 일이냐? 부르지도 않았는데 너가 여길 왜 와? 이른이 다 된 나이의 시어머니는 머리가 희끗해져 있었고 마침 그 집에는 시누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이라고 빈말로 인사를 하자 시누이에게서 가시돋친 말이 날아왔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지금 우리 오빠 하늘나라 갔다고 너한테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나 주워 먹으러 온 거니? 그러자 저보다 제 옆에 있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 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할머니, 제가 진짜 바보인 줄 아셨어요? 저한테 보내는 엄마 편지도 다 중간에서 가로채셨으면서 아직도 제가 할머니한테 속고 사는 어린애로 보이세요? 그러자 신우와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꼬셔서 세뇌를 시켰다며 어쩜 그렇게 너희 식구들은 하나같이 뻔뻔하고 돈밖에 모르냐며 비난을 하더라고요. 너희 아빠가 왜 회사 돈을 횡령하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 안 하는지 알겠다면서 저보고 돈 욕심 좀 그만 부리랍니다. 여전히 저와 우리 아빠를 모욕하는 그 집안 식구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죠. 너도 참 여전하구나.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 나머지는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다 맡겨두고 있었고 그 이후로는 변호사를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횡령 증거를 눈앞에 들이대자 신우는 오히려 더 발악을 했습니다. 뭐?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뭘 어쩌려고? 이미 공소시효도 다 지났을걸?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우리 변호사는 신우에게 얼마 전까지 지속적인 횡령이 있다는 사실 역시도 증거가 있다면서 이제 다 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집과 남편의 모든 재산을 저와 아들이 갖게 되었고 남편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 역시 아들이 갖게 되었으니 당장 집에서 나가고 회사에서도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한참을 꿀먹은 벙어리처럼 멀뚱멀뚱 서류만 쳐다보고 있던 시어머니와 신우는 잠시 후에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고발만 하지 말아달라 애원하더군요. 그간의 정을 봐서라도 자기가 그냥 조용히 회사에서 나갈 테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눈 감아달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고 본인은 감옥 가기 싫어서 이렇게 봐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싶었어요. 저와 아들이 그 두 사람에게 집에서 당장 나가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자기들이 이제 와서 어딜 가냐며 끝까지 버티고 눌러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같이 살던지 하자길래 저와 아들은 그냥 그 집을 부동산의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내놓았더니 집이 금방 팔려버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모녀들이 버티고 있다가 새 집주인이 나타나자 얼마 후에 쫓겨났죠. 아들은 변호사와 함께 횡령조사에 들어갔고 검찰에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신우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 조금씩 여러 곳에 돈을 손댔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는 자기 남편이 주식으로 날린 돈을 메꿔넣기 위해서 돈을 빼돌렸고 결국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3년,
그리고 추징금으로 8억을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신혼에 사는 집이며 통장까지 싹 다 압류당했을 거예요. 지금도 시어머니는 이 모든 걸 제 탓을 하면서 자기 딸 감옥 생활 뒷바라지하면서 매주 교도소를 들락날락 거리고 있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제자리를 다시 찾게 되었지만 혼자 진실과 싸우다 외롭게 떠난 아빠를 끝까지 믿어주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건지 아들은 남은 저와 자기 외할머니한테 잘하는 중이고 바로 며칠 전에도 다 같이 아빠의 납골당을 다녀왔어요. 그 집안 식구들을 다들 용서할 수 없지만 끝까지 양심을 속이지 못해 저와 아들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조금은 고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그 사람이 자기 식구들과 제 사이에서 속으로 괴롭고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지만 회사 일을 열심히 배우고 있고 멀리 돌아오긴 했어도 이제야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인생에 큰 굴곡 없이 아들이 장가가고 손주 낳는 모습까지 지켜보며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